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산에 대한 60% 관세를 부과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2025년을 보셔야 되거든요. 네. 물가 상승률 전반치가 4.4%. 뭐. 엄청나게 다시 치솟게 되는 겨우 잡았는데. 네, 겨우 잡았는데 그러면은 사실상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더더욱 이제는 물가가 뛸 수밖에 없는 영역이 될 거고 지금 보시면 평균 10% 인상 관세한다. 그럼 3.7% 물가 상승률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게 그래서 2025년도가 가장 큰 이제 문제라는 거죠. 커야지. 이런 부분 봤을 때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커서 압력이 이제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달러가 계속 지속될 것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율이 높아지고 환율이 높아지면 사실상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 물가가 또 높아지게 되고 우리나라 물가도 동시에 뛰게 됩니다. 예. 트럼프 재집권 시 3대 쟁점이 있는데 다 보시면은 이제 중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을 견제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사실 중국 쪽의 수출이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게 우리나라의 뭐 반사 이익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수출 전반적으로는 사실 좋은 흐름은 아니다. 우리도 사실상 보편적 기본 관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 그래픽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반도체법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건데 한마디로 중국 쪽에 반도체나 이런 첨단 관련 투자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칩스법인데 사실상 이제 반도체법이 이제 실행이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이거는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지금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둔화되고 있는 게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범용 반도체가 사실상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거든요. 네. 중국이 너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가격을 내려놔갖고 지금 뭐 범용 반도체 가격을 적정 가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규제 정책이 강화될수록 사실 이 영역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평론가님 보시면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앞으로도 종종 모셔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작전을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될 거라는 전망이 그동안 유력했는데요. 이미 우크라이나로 내부로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취재기자님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동훈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미국 CNN이 복수의 서방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 당국자는 북한군 상당수가 이미 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북한군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로 진입했다는 뜻이라고 CNN에 해석했습니다. 또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전선으로 이동하면 군대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군의 파병 규모를 국가정보원은 연말까지 19,000명, 미국 국방부는 10,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와 나토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 쿠르스크 지역으로 향할 것으로 판단해왔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다는 건 이런 평가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거라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국 당국자는 이런 정보에 대해 아직은 확인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이 이미 전투에 투입됐고 전사자도 생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우크라이나 지원단체 블루옐로는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이 이미 지난 25일 쿠르스크에서 마주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군은 한 명 빼고 모두 숨졌으며 살아남은 한 명은 러시아 소수민족 부랴트인이라는 서류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이 지난 27일에서 28일 사이 전투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지만 아직 이들과 마주쳤다는 공식 증언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K 김도입니다. 이렇게 파가지고 지난해 7월 중국에서 반간첩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교민과 여행객들에게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중국 당국이 한국인 한 명을 간첩죄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베이징 강정우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3기 출범 직후 가장 먼저 통과시킨 법안 가운데 하나였던 반간첩법 개정안.
간첩 활동 범위를 기밀 유출해서 안보 이익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는 행위까지 넓힌 게 골자입니다. 입법 당시 중국은 선량한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我们反对通过曲解反间谍法抹黑、破坏中国营商环境的行径。 지난해 7월 법안 시행 전후 우리 정부는 중국 교민과 여행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2016년 삼성 반도체에서 중국 경쟁사로 이직했던 교민 A씨가 12월 자택에서 체포된 겁니다. 5달 동안 호텔에 갇혀 조사를 받다가 올해 5월 검찰로 넘겨진 뒤엔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중국 국가안전국은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빼돌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중국 형법상 구속 수사 기간이 7개월까지인 만큼 연내에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该韩国公民因涉嫌间谍罪被中方的有关部门依法逮捕，有关部门已向韩国驻华大使馆进行了领事通报。 주중 한국 대사관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인지 시점과 세부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이처럼 첫 한국인 구속 사례가 확인되면서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의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自2023年7月1日起施行。 네, 중국의 반간첩법은 지난 2014년 처음 제정된 법인데요. 지난해 7월 처음 개정되면서 간첩을 규정하는 범위가 넓어졌고 국가안보기관의 권한도 확대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간첩행위의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과 휴대, 매수, 불법 제공 행위가 추가되는데요. 이번에 구속된 한국인에게도 이때 개정된 법안이 적용됐습니다. 중국은 법 개정 이전에도 이 법을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인에게 적용을 해왔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3월 베이징에서는 일본인 제약회사 간부가 체포돼 구금돼 있는 상태로 전해졌고요. 이에 앞서 한 달 전에는 면책 특권을 가진 일본 외교관마저 다른 중국 언론인들과 식사하다가 호텔방으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2021년에는 미 정보기관에 포섭됐다는 이유로 홍콩 영주권자 미국인이 중국 수저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문제는 법 조항에서 요구하는 안보나 국익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국가 안보 위협 여부를 규정할 권한이 중국 당국에 있다는 게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대목인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의 반간첩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요. 더 나아가 대중 타자 통제 등 불붙은 반도체 전쟁에서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정부도 앞서 현재 교민들에게 주의사항을 당부하기도 했죠. 반도체 제약 산업을 비롯해 첨단 기술 교류를 이어온 한중 관계가 이번 한국인 구속 사건으로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이라고 한 측근의 발언으로 히스패닉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제가 된 뉴욕 유세가 사랑의 축제 같았다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사과보다는 지지자 결집을 선택한 건데 아내 멜라니아 여사와 오랜 측사 베넌도 세력 결집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연 트럼프 전 대통령. 푸에르토리코는 쓰레기 섬이라는 찬조 연설자 발언의 파장을 가라앉히기 위한 발언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I don't think anybody has ever seen anything like what happened the other night at Madison Square Garden. The love in that room. It was like a love fest. An absolute love fest, and it was my honor to be involved. 한술 더 불법 이민자 범죄 조직 자산을 압류해 피해자를 도울 것이라며 해리스 부통령의 국경 대응에 대한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he left 21 million aliens pour across our country, and then she
maybe in a short while has to go home and she'll get herself a job someplace, who knows. 푸에르토리코 유권자의 분노를 달래는 대신 지지자들을 결집해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대선 막판 믿을만한 지원군들도 나섰습니다. 대선 기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아내 멜라니아 여사는 27일 뉴욕 유세에 이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은 히틀러가 아니라며 해리스 부통령 측의 공격을 방어했습니다. 남편은 미국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자신이 낙태권을 옹호하는 것도 알고 있다며 대선 당일 투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에 기여했던 킹메이커 스티브 배넌도 귀환했습니다.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출석 거부 등으로 수감돼 4개월형을 마치고 출소하자마자 팟캐스트 워룸을 진행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Calling you fascist, saying that fantastic, that amazing rally in Madison Square Garden that can never be pulled off by Kamala Harris. You're in the war room on the gathering of the Fight Club. 해리스 부통령은 푸에르토리코인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광고를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Puerto Ricans deserve better. 대선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상을 깬 지지층 결집 전략이 적중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4년 전 트럼프가 의회 폭동을 선동했던 장소에서 유세를 벌입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다시 차지할 경우 미국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거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워싱턴 권종기 특파원입니다. We fight like hell, and if you don't fight like hell, you're not going to have a country anymore. 지난 2021년 1월 백악관 앞 앨리스 공원에서 의사당 폭동을 선동하는 연설을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을 코앞에 두고 해리스 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충돌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인들이 의사당 폭동 사건을 잊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가 재집권한 미국의 모습을 진지하게 상상해 볼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I do believe Donald Trump to be an unserious man, but the consequences of him ever being president again are brutally serious. Brutally serious. 특히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을 지목하며 재집권한 트럼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될 거라고 경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There will be no one there to stop him. Not even the Supreme Court, which